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갈등으로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주말을 거치면서 내홍이 무난히 수습되어 오늘 오후에 원유철 대표 체제가 마련한 새로운 후보 명단을 발표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총선 전국구 비례대표 선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아주 오래 했고 이런 비례대표 선출 문제도 쭉 겪어봤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좀 동공천이라든가 개파공천, 보수공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우리 헌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정치사에도 이런 혼탁, 혼란, 추잡한 비례대표 선출 모습 처음 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법적으로도 일단 좀. 이제 이거 한자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전국고래 했잖아요. 예. 이 전이 이제 이거 돈전차. 돈전차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한 게 비례였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비례를 하잖아요. 예. 이걸 저는 한자로 하면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비례. 예설할 때 예. 예. 정말 국민이 보기에 민망한. 너무 정치라는 건 예의 염치거든요. 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례 제도는 없애야 된다. 예. 저도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지역구로만 하자 이랬거든요. 원래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성이나 요즘 장애인들도 경쟁력 강한 사람 많거든요. 얼마든지 굳이 지역구에도. 때문에 지역구 좀 텃밭에 배려해주면 되잖아요. 그럼요. 굳이 저는 이런 이제 그 비례 제도 없애야 된다 이걸 말하고요. 근데 이걸 시시비비하고요. 자초지종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누가 이게 도덕이고 누가 정당방위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이게 모든 원인은 1 플러스 4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데 임의단체, 범죄단체가 결탁해서 야합해가지고 예. 결국 이제 심상정이 정의당을 하는 군소정당은 비례 좀 더 묻고 그다음에 그때 민주당은요. 자기들도 이게 연동형 비례가 잘못됐다는 거 정치 개혁이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술자리에서 다 놓지 않습니까? 이번 다 5명. 나왔죠. 근데 왜 했어요? 공수처 때문에 했잖아요. 공수처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도둑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1 플러스 4가 도둑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미래한국당은 도둑을 잡는 정당방위죠. 그런데 그런데 이해찬이는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경찰차라는 거 아닙니까? 도둑 잡으러 나온 자기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해찬이는 앞부분에 1 플러스 4가 날치기 있잖아요. 이거는 쏙 빼버리고 바로 이제 미래한국당이 도둑이고 우리 어디서 도둑질 당한 소리니까 자기들이 정당방위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그 궤변이고요. 정말 저는 어불성설이고 예. 이해찬이가 그래서 자초지종 시시비비를 보면 모든 거는 1 플러스 4의 날치기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됐다 이래 보여요. 어쨌든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피수혈 신진 영입인사 차원에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정책이라든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또 관록을 쌓아왔고 총리하고 또 지금 이해찬 세대라고 할 정도로 교육부 장관 할 때 또 전권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완전히 어떤 이성적 판단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 제가 이제 이거 걸어 다니는 것부터가 도대체가 아직 70도 안 되신 분이 뭐 그냥 한 80 넘은 노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대로 머리가 판단이나 이성이라든가 합리, 논리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하고 이해찬의 공통점이요. 아주 이게 기억력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아, 그런 자기가 이게 직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 제가 의학적인 병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뭐 뭐 있잖아요. 문재인도 이게 A4지 없으면 지난 걸 기억을 못하니 A4지를 좀 읽지. 자기 스스로에게 소화시게 말을 못하잖아요. 예. 이해찬도요. 불과 이게 며칠 전에 것만 기억하지 몇 달 전에 그 기억을 못해. 자기들에게 1 플러스 4가 날치기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최근 며칠 것만 기억이 나니까 야 저거 도둑질이고
우리가 정당방위다. 이런 게 망발이 노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명이. 네. 근데 이 두 명을 닮아가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이. 이 사람들이 기억이 나쁜지 자기가 처음에 뭐랬어요. 뭐 이게 책임은 4년 지면서 뭐 비난은 순간이다. 잠시라고 보자. 그러죠. 비난은 잠시 받지만 그 우리가 총선에 패하면 4년 동안 책임져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쏙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봤더니 뭐 민망하게 전개되고 지금 와서는 이게 다시 뭐 민망하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말이 엇갈리면서 말이 번복되는 이게 저는 좌파들의 위선 이게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나마 이낙연이는 사과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말이 일관되지 못한 거 참 민망합니다. 개면적다.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은 그래도 이해찬 문재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정신이 혼미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 50보 100보인데 이낙연은 50보를 해두고 이해찬 문재인 100보로 그러면은 50보 100보죠. 민주당 예. 여권 소식부터 좀 짚어보시죠. 예. 민주당이 저 개국본이라고 아까 뭐 얘기를 했던 그 조국소 세력들, 시민 세력을 주축을 해서 만든 게 시민을 위하여 당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또 플랫폼 정당이라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뭐 IT 시대니까 그런지 모르는지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해서 지금 이름도 듣지도 못한 여러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마 오전 중에 원래는 더불어 시민당 그쪽에 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녹화할 때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군소정당, 가자 환경당, 뭐 가자 평화인권당 거기다 배정을 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잖아. 그것도 결국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사람들이죠. 네. 예. 그리고 11번부터 민주당 영입인사 비례후보 선출해 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 몫의 그 비례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보다 앞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우리는 저 뒤쪽으로 가 있냐.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이게 그 심각한 게요. 여권에 딜레마가 있는 게, 자, 여권은 이게 두 개 당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공식 위성 정당, 그게 더불어 시민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짝퉁, 자기들은 짝퉁 위성 정당 놓은 게 그 열린민주당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짝퉁이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짝퉁이 어떻게 강성들 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에 지금 성공을 했어요. 김의겸, 뭐 최강욱 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손혜원, 정봉주 예. 나름대로 이게 그 좌파들 내에서는 좀 이게 인지도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가서 이게 한 6, 7% 얻어버리면 예. 여기서 이게 많이 노잖아. 그러면 이게 더불어 시민당은 뒷번호는 7명 있잖아요. 뒷번호는 이게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리죠. 반발이 노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더불어 시민당은 인지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1번부터 10번까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예.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요. 일단 이제 더불어 시민당부터 보면 저는 이름을 더불어 시민당은 이제 그 더불어 개싸움당이다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싸움 예. 국민운동본부라고 예. 조국이 수호하던 서초동에 있잖아요 집회. 예. 이게 그 주도하는 게 더불어 시민당이거든요. 우희종 뭐 서울대 교수라든지 뭐 몇 명 있잖아. 예. 최근배인가 최백은인가. 근데 문제는 이 당은요, 진짜 이게 덮보잡이에요. 아마 이게 좌파들도 덮보잡일 거야. 우리 우파만 그런 게 아니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 저도 이게 제가 정치평론을 방송에 많이 하죠. 그렇게 평론가들한테 다 물어봐서, 야, 이 당 중에 아는 당이 하나라도 있냐? 하나도 없대. 이 당 4개 중에 하나라도 아는 평론가가 없어요. 그 당 대표들도 무슨 미투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무슨 이상한 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이상한 정당들이더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투표할 때 딜레마가 야 이게 공식 위성정당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엿찍으라고 하는데 전부 덮보잡이고 10번까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찍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게 제가 좌파라도 야 그래도 이게 정봉주, 손혜원 뭐 실세 중에 실세들이잖아. 예. 김의겸, 뭐 최강욱, 황희석 뭐 좋은 사람이 이게 다 모이네 이래 되잖아요. 이게 아주 저는 좌파들이 이번에 상당히 그 발등짓지 않을까 분열돼서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완이 이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해서 나온 그 의석 배분을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같으면은 미래한국당이 15석, 더불어시민당이 14석, 정의당이 7석, 열린민주당이 6석, 국민의당이 5석.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이 14석이라면 10번까지는 이거 듣보잡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석분이 차지를 못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를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20명이 성했죠. 예. 그리고 또 괜찮은 분들이에요. 거기도 다 할 만한 분들인데 지금 김홍고리가 4번을 받았습니다. 예. 잘못하면 간당간당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정당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유권자들이 자기가 찍고 싶은 정당에 찍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선거의 본래 취지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차라리 열린민주당에 찍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갖고 지금 지도부한테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다는 아니라 봐요. 그 여론 있잖아요. 거기에 변수가 저는 3가지가 있다 보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는요. 지금 이게 좌파 중에 원래 정통 좌파가 있어요. 원로들. 예. 유명한데 이거 한한상 그 총리, 부총리. 예. 또는 이제 함세웅 신부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유명한 문성근 있잖아요. 문성근. 문성근. 예. 닭기는 영화배우. 이런 분들에게 원래 정치개혁연합으로 원래는 이쪽을 공식 위성정당 하려 했잖아. 그쪽에 했으면 괜찮죠. 근데 이게 결렬됐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이게 정의당 못지않은 민중당. 원래 운동권은 NL이 PD보다 세잖아요. 예, 예. 정의당. 그 민중당이 있고 민생당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뭐 미래당. 그다음에 녹색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정치개혁연합이나 이런 당들이 과연 이게 연합에서 비례정당 하나 더 만들지 않을까? 지금 그쪽에서도 정치개혁연합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도 비례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물밑에서. 만들면 이 사람들에게 운동권으로 보면 더 정통이죠. 예. 제일 정통이죠. 조국이 수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도 3% 얻으면 의석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요. 이 하나 변수 있고. 그다음에 민생당도 있잖아요. 호남에. 거기도 이게 지역구만 보면 엄청나게 많죠. 18명, 9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게 민생당도 3%뭐 지금 달랑달랑하지만 예. 변수는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파 쪽으로 오면 중요한 게 또 우리 김문수 지사는 탈당했지만 원래 이름 바꿨죠. 자유공화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조원진 대표 세력 있잖아요. 이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비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역구는 쉽지 않지만 비례가 3%면 이 당도 이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변수가 정가원 목사가 이끄는 기독 자유당 있잖아요. 기독자유당이 있죠. 이쪽도 이게 원래 옛날에 아슬아슬하게 3%가 안 됐어요. 2.8%가 돼가지고 근데 의석을 이번에 못 3% 되면 또 이게 의석 나눠줘야 되죠. 예. 그럼 이게 비례 47석이에요. 예.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저는 과연 이게 그 더불어 시민당이 14번까지 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김홍골 김대중 삼남이죠. 전 대통령.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앞장서다. 자기가 잘못하다가 나까지 떨어지겠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해달라. 앞으로 번호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더불어 시민당이 열린민주당하고 비슷하거나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은요. 지금도 이게 그 대깨문 대깨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대깨조 조국의 그 분신 유령들은 전부 이게 그 오히려 열린민주당으로 간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으로. 거기에 그 최강욱, 황희석 이분이 오른팔 왼팔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열린민주당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봉주나 손혜원에게 또 영부인하고 제일 친한 권력 서열 한때 1위였죠. 예.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의겸이는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렇지 인기는 좋았잖아. 자기가 언론 개혁하겠다고 또 떠들잖아. 좌팔로 만들겠다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더불어 시민당은 인지도 있는 분이 없어요. 예. 거의 그 점에서 없다고 이게 봐야죠. 또 저는 변수가 상당히 역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은 어쨌든 열린 뭐 민주당이든 더불어 시민당이든 정계련이든 어디든 범여 파이가 늘어나면 되는 것이다. 많이 늘어나서 말하자면은 미래한국당 의석을 깎아먹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4+1, 5+1, 6+1을 한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자칫하면은 여기에서 이
보수 자유우파들이 강과를 했다가는 미래한국당 의석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16, 최소 17석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원 같은 데서 한 것은 미래한국당 15석 정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게 분석이고요. 결국 이번에는요, 뭐 지역구 선거도 이게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이게 범자파 연합하고요. 그 다음에 범우파 있잖아요. 자유우파 연합의 싸움이고, 일단 이제 자유우파 쪽에서는 아까 말한 데 미래한국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일단 우파로 봐야 돼요. 우파로 왜냐하면 봐야죠. 이게 안철수 계보원들이 전부 미래통합당에 지역구 공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6명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안철수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가원 목사 기독자유당,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범우파고요. 그 다음에 범자파는 아까처럼 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그 정계련이 또 하나 만들거나 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있잖아요. 민중당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런 당이. 정의당. 그 다음에 민생당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약간 좌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의석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멈춰라 했는데, 그보다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층들이 지역구 투표에서 상당히 민주당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파일을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서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게 120개 중에서 29개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대여섯 거, 뭐, 한 10개 정도 져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리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 아주 정확한 분석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비례들 있잖아요. 조국 위주로 하는 이런 게 그 소탐대실이라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제가 수없이 말했고요. 결국 선거는 이제 그 좌우 스펙트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파는 이제 보면 강성 태극기 세력부터 상당히 태극기 세력도 일부 흡수했습니다. 부터 이제 그 유승민, 안철수 세력까지 나름대로 이게 중도 내지 중도 좌파까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지역구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요. 그런데 좌파는 보면 계속의 스펙트럼을 좁히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오로지 강성 대깨문, 그다음에 그 대깨조, 조국, 대깨조 이쪽으로 이게 범위를 좁히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중원 전쟁에서 좌파들에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이런 비례 정당이 난립해가지고 조국이 유령이 지배하는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중도표가 전부 우파 쪽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철이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은 정봉주가 있지만 거기에 또 강력한 손혜원이가 있어요. 근데 손혜원이가 얼마 전에 양정철을 깠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도 문재인의 복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양정철은 문재인 복심이라 하고 손혜원은 김정숙의 절친 아닙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손혜원은 훨씬 세다 봐야죠. 청와대 권력 1위가 누굽니까? 그건 당연히 김정숙이죠. 결국에 외국 순방할 때 의전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이가 뒤에 서서 주섬주섬 따라가고 김정숙이 당당하게 앞에 걸어가잖아요. 결국 김정숙이가 권력설 1위는 그런 게 분명하고요. 뭐 그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다음에 양정철이가 뭐 문재인의 복심이라면 김정숙은 이제 그 손혜원이는요. 김정숙이 예전에 머리라 봐요. 그런데 김정숙을 지배하는 학창 시절에 김정숙이는 손혜원이 똘만이었단 말이에요. 꼬봉이라고. 근데 꼬봉이 그게 사회 논대에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결국에 손혜원이가 뭐 공식사에는 김정숙이 만나면 좀 부담되니까 안 하지만 저는 이게 김정숙이를 지배한다고 보고 손혜원이가. 그래서 저는 권력서열 옛날에 손혜원이 1위, 김정숙이 2위, 그 다음에 문재인 3위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열린민주당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열린민주당이. 더군다나 양정철이는 과거 이제 삼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힘이 빠져갖고 삼철 중에서는 또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철 중에서 제외됐대요. 그래가지고 힘이 많이 빠져버렸대요. 옛날에도 이게 제가 그때 박사님 방송할 때 삼철이 있고
그중에 진짜 철이잖아. 진철은 2호철이다. 예. 오히려 그런 말도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해철이나 양정철이보다는요 훨씬 이게 2호철의 영향은 저는 크다 보고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센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이길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훨씬 많다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비례를 볼 때는 이름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좌파라도 대깨문들이나 대깨조들은요 뭐 이게 이성이나 이런 상식, 합리, 공정 이런 게 없잖아. 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저고기 편을 누가 많이 들어준다. 이거 김어겸이 뭐 최강욱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더불어 시민당 찍으려 했더니 처음 보기 이름도 처음 들어봐 10번까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한참 봐야 저 뒤에 김홍걸 정도는 알고. 뒤에 김홍걸이 보고 찍을 사람 누가 있어요? 김홍걸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했어요? 아버지 덕에. 거기야말로 아빠 찬스죠. 그래서 저는 갈수록 오히려 그 열린민주당이 약진하고 더불어시민당은 후퇴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민주당의 딜레마다. 짝퉁이 공식을 앞질러 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한 분 방금 얘기한 대로 김의겸 이 사람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공천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군산에서 공천에서 컷오프 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냥 호소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재심까지 해서 컷오프 돼갖고 자기 이제 불출마하겠다. 근데 한 달 만에 이제 바꾼 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언론 개혁을 위해서 고양이 목에 뭐 방울을 달겠다고 그래. 아니 권한유착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현직에 있다가 바로 청와대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박사님이 이제 그 언론 박사고 언론 전문가인데 제가 뭐 논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그 근데 제3자 문제는 입장에서 훨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 전문가 아니더라도 언론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에 그 공정성, 그다음에 권력하고 유착을 끊는 거 있잖아요. 예. 독립성, 권력을 어떻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론 직필을 하는 예. 이게 언론 아닙니까? 이게 개혁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언론하고 권력이 유착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현직 언론으로서 청와대 많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좌파들이 언론을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부 신문도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언론 개혁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이게 더 청와대하고 유착하고 더 이게 좌파들이 장악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언론 개혁이냐 말이에요. 아니, 언론 개혁악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가지고 청와대 갔고 그래가지고 권한유착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언론개혁을 하겠다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실제는 이제 우리 이런 말 있잖아. 그 팬이 팬이 이제 그 무기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이제 그 말도 해서 그만큼 이게 언론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언론이 완전히 권력에 개가 돼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김어겸이나 정봉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깨문, 대깨조는 상식, 정의, 합리, 공정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게 김어겸이는 부당하게 뭐 별것도 아닌데 관사 재테크 좀 해가 부동산 투기했다고 이게 핍박받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봉주도 이게 뭐 여자 뭐 조금 이게 키스하려 했는데 큰 것도 아닌데 이게 거짓말 좀 해가 이거 억울하게 탄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최강욱이는 뭐 검찰에 윤석열 쿠데타에서 억울하게 기소됐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게 좌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이런 좌파들이 김어겸 이런 게 먹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또 하나 우리 보수 자유우파 세력들이 조금 경계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가 마치 열린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들 간에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 간에는 서로 뭐 싸움한다는 이런 기사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황희숙 막 이런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홍보 효과 이런 것에 깜빡 넘어가면은 당합니다. 눈 뻔히 뜨고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례는 뭐 윈윈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데 결국 이제 둘 다 파이가 커지는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지역구 있잖아요. 결국에 비례 이렇게 개싸움하면요. 둘이 개싸움하면 중도층은 다 이탈해서 지역구에서 이게 많이 날라 수도권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제로섬이 아닌 건 맞지만 마이너스로 넌 제로섬 게임이다. 마이너스로. 비례 자체는 뭐 윈윈 어쩔지 몰라도 지역구까지 통합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좌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거티브 썸이 될 것 같습니다.